안녕하세요. 매용 자이언트TV 양무성 기자입니다. 2023년 상반기 주식시장 2차전지를 비롯한 주도주들 위주로 쏠림 현상이 극대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올해 이제 가을, 겨울 접어들고 3분기도 어느 정도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 투자 전략까지 포함해서 이제 채슬리 투자자분 박세기 대표님 모시고 어떻게 주식 투자 임하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연초 경기 침체 전망 한동안 많이 나왔었는데 되게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보자면 주식시장이 이 경기 침체 전망을 되게 민망할 만큼 뚫고 올라왔습니다. 특히 이제 주도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극대화됐다는 게 특징인데요. 미국 주식은 매그니피센트 7, 이 대형 빅테크 주식 위주로 올랐고, 한국은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중에서도 HBM, 밸류체인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뭐 테마주에 대한 빠른 순환에도 좀 특징적인 이제 장세였는데, 이 연초부터 계속 나왔던 경기 침체 우려는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생각보다 올해 연초 대비 강하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한 번에 해주셨는데요. 먼저 경기 침체와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나 경기 전망 안 본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잘 안 맞기 때문에 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예측을 잘 했다 하더라도 지금 과거에 우리가 100년 전, 5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유튜브로 미국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한 2, 3초 만에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가 엄청나게 빠르게 대중들한테 전파가 되기 때문에 아 그래? 안 좋아? 대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을 굳이 이렇게 비난할 필요도 없는 게 그분들이 설사 제대로 예측을 했더라도 대비를 하면서 그게 바뀐다는 거죠. 경제 상황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가 혹독하게 침체가 온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주식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걸 좀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가 너무 좋을 때 정말 경기가 서서히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시그널, 그 시그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 있어서 매크로 데이터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매크로 데이터가 한 3개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YOY 수출 증감률이 엄청 중요해요. 21년 6월 25일 날 우리 코스피가 3,300을 찍으면서 고점이 나왔었잖아요. 그 수출 증감률을 보시면 그 전달 5월 달에 고점 치고 이제 꺾이기 시작합니다. 꺾이기 시작하면서 계속 흘러내리는데 주가는 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수출 증감률을 보셔야 되고, 굳이 이제 우리가 매크로 데이터를 꼭 봐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하신다면, 두 번째가 ISM 제조업 PMI죠. 네. ISM 제조업 PMI도 21년 6월 달에 아마 고점이었을 거예요. 그때 거의 한 65 근처에서 놀다가 지금 50 이하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ISM 제조업 PMI가 꺾였을 때 한 3개월 연속 이렇게 꺾이면 조심해야 되겠네. 네, 그런 거를 보면서 사실 21년 8월, 9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쉬는 것도 투자다 말씀드리면서 정말 내가 확신 있는 종목 아니면 거의 다 팔고 이제 쉬는 것도 투자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 두 가지 매크로 데이터가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환율입니다. 환율. 환율은 위험을 알려주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위험 있잖아요. 경기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위험을 알려주는 게 환율인데, 그 부분도 이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저도 약간 좀 인지 편향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갈 때 과거에 1299원, 코로나 때 1,300원 찍고 밑으로 떨어졌었으니까, 그래서 환율은 이 정도 이슈로는 1,300원은 안 올라갈 거야 라고 저도 잘못 오판을 했었는데, 금리를 그렇게 올릴 줄 몰랐던 거죠. 페드가 금리를 그렇게 올려버리니까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못된 예단을 하기보다는 환율이 일단은 1,200원을 뚫고 올라갔을 때는 일단은 조심을 했다가, 저도 환율 가지고 이번에 많이 다시 저의 투자 판단과 원칙을 좀 바꿨는데, 환율이 1,250원 뚫었을 때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250원은 밑으로 깨고 내려올 때 그때 들어가는 게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다 지나고 올라오는
그런 무렵에서 주식을 살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이번에 저도 이제 다시 반성을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환율을 보면서 환율이 1250원, 1300원이 뚫었을 때는 약간 좀 조심하는 모드. 이번에도 환율이 좀 내려오다가 다시 1300원 이상으로 올라왔었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은 전체 주식 비중에서 100%면 확실한 주식 50, 60, 70 정도는 놔두고 또 약간 현금을 만든다든지 그런 전략을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세 가지 변수 정도가 우리가 매크로 변수가 주식 투자에 유의하고 나머지 전망이 있잖아요. 예, 아웃룩, 뭐 이코노미 아웃룩 해가지고 IMF, 월드뱅크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무슨 전망하는데 그거는 정말 안 보셔도 된다. 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이제 쏠림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쏠림 현상은 그거는 좀 우리가 그 합리적으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 때 경제가 안 좋았잖아요. 안 좋은데도 2차 전지, 바이오, 셀트리온하고 그때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면 계속 매출하고 이익 증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인터넷 되게 좋았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전부 다 보면 이익 증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은데 성장이 나오는 몇몇 종목들은 프리미엄을 받는 데잖아요. 모든 가격의 원리인 거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경기가 안 좋은데 얘는 성장이 나와 하면서 그 희소성에 가치를 두는 것처럼 그러면 작년 연말 올 초까지 페드가 그렇게 금리를 올려놓는 바람에 일단은 경기가 침체가 온 건 아니지만 둔화는 됐어요. 그죠? 네. 경기가 둔화는 됐는데 경기 둔화 속에 뭐야 이익이 성장이 나오네. 그런 기업들로 쏠림 현상이 있었던 거고요. 그게 우리나라는 2차 전지였고 미국은 매그니피센트라는 그런 기업들 거기다가 엔비디아 같은 거 아니 이런 경제 상황에서 무슨 매출이 50%나 증가해? 그런 어메이징한 실적을 보이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109불 찍고 500까지 갔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이유가 경제가 안 좋고 둔화되고 그런 상황에서 성장이 나오는 기업에 대한 프리미엄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성장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왜 잘 못 팔고 나오냐면요. 못 팔고 나오냐면 경제가 다시 경기가 좋아지잖아요. 2020에서 21년 넘어가면서 경기가 좋아졌잖아요. 경기가 좋아지는데 그전에는 100개 중에 5개만 올라가고 그때 뭐 빅7이었으니까 7개만 올라가니까 7개만 쏠림 현상이 심했다가 여전히 성장은 나오는데 성장은 나와요. 근데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 수가 많아지는 거죠. 많아지면서 이 멀티플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70배 받던 애가 50배, 40배? 아니 성장은 계속 나오는데 왜 멀티플이 떨어지지? 그게 시장이 주는 프리미엄이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은 교과서에 안 나오다 보니까 이 개념을 잘 모르시는데 이런 부분이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좋아지면 21년이 딱 그랬었잖아요. 2차 팬데믹이 오니까 경기가 박살날 걸로 생각했었는데 경기가 되게 좋아졌잖아요. 제조업 특히나 뭐 굿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성장주의 쏠림 현상이 완화됐듯이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고 그러면 최근에 뭐 경기가 좋아질 게 있나라고 보면 중국 단체 관광객 허용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좋은 일이 발생을 했죠. 뭐 좋은 일은 아닌데 항상 정반합이라는 게 있으니까 일본에서 원천 오염수를 방출하니까 우리도 발권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또 발권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2019년 대비해서 지금 한중 비행기 노선이 있잖아요. 노선이 61%가 회복됐거든요. 근데 중일 노선은 지금 40%도 밖에 안 됐어요. 40% 정도. 40% 정도에 멈춰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중국 여행커들도 우리도 뭐 일본 여행 많이 가고 엔화가 약해졌으니까 여행 많이 가면서 중국 여행커들도 일본 가볼까 했다가 에이 뭐야 이놈들 이러면서 그러면 반사
이익을 어디가 받겠습니까? 우리나라 한국이 받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번 방송 나왔을 때 제가 중국 소비재 예, 말씀드렸었는데 그 양치기 소년이 이제 정말 늑대가 진짜 온 거예요. 제가 보니까 늑대가 진짜 왔어요. 왔고 7월 한 달에만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숫자가 25만 명이에요. 7월 한 달에만. 그게 단체 관광객이 허용되기 전이에요. 근데 1월 달에 들어온 그 중국에서 입국한 숫자가 2만 3천 명밖에 안 되는데 7월 한 달에 25만 명이 되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이 CAGR, 연평균 성장률을 중요시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국 관광객 유입 속도만큼 성장이 나오는 데가 없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늑대가 진짜 온 거예요. 그전에는 늑대가 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늑대가 안 왔기 때문에 팔아먹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 중국 말씀해 주신 김에 일단 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 정리를 이제 간단하게 하면은 매크로 지표,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주요 매크로 지표는 세 가지 보시면 되는데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 보시고 ISM 제조 PMI 지표 그리고 환율 이 세 가지 좀 주시면 되고 경제 전망에는 너무 이렇게 큰 이제 에너지를 쏟지 말라 정도로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쏠림 현상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또 성장주 프리미엄이 성장이 희소해진 경기 둔화 상황일수록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이 몰리는 경향이 있으나 이게 오히려 경기가 좋아질수록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이 희소성이 해소되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멀티플이 내려오는 현상이 보인다. 이 부분을 이제 성장주 매도의 타이밍으로 한번 보셔야 된다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중국 얘기를 사실 직전에 하셨는데 중국의 단체 관광객 입국이 이제 재개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진짜 늑대가 이제 돌아온 상황인데 중국인들의 이제 매수 패턴이 좀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과거 같은 경우는 뭐 LG 생건이나 아니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표적으로 화장품주가 보통 중국 소비주의 수혜 업종으로 거론을 많이 됐었는데 뭐 최근에는 뭐 전기 밥솥 같은 이런 업종마저도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많이 사가는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어서 뭐 최근은 좀 중국 수혜주의 좀 업종에 바뀐 패턴이 좀 보이시는 게 지난주 주말에 저희 형님이 이제 북경에 계시잖아요. 출장을 오셨는데 그 중국 VIP 고객을 몇 분 모시고 왔어요. 네, 홍콩에서 2분, 뭐 중국에서 한 4분 그렇게 오셨는데 그 저녁에 일요일 저녁에 저희 사무실도 이제 방문을 하고 그 숙소가 여의도라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와서 얘기를 좀 하고 하셨는데 한 분이 이제 마스크를 안 벗으시는 거예요. 네. 그 마스크를 안 벗어서 사진 찍을 때도 마스크 얘기했더니 내가 치료하고 왔잖아. 피부 미용 그거 하고 온 거예요. 레이저 치료. 피부 미용이군요. 네. 그걸 보면서 과거에 2004년, 5년, 6년 이때도 뭐 중국 모멘텀이 있긴 했었지만 그럴 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화장품 중에는 이제 미샤 있었죠. 굉장히 저가 화장품이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마트에 보면 베이직이라고 한 7,000원 면티 하나에 7,000원씩 하던 그런 베이직 이런 것도 중국에서는 인기를 끌었었거든요. 그때 소득 수준이 이제 5,000불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중국의 그 1인당 국민소득이 계속 증가를 하면서 중국의 소비가 계속 저가에서 중가, 고가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지난 2013, 14, 15, 16년도에 중국 관광객이 이제 800만 명 들어왔을 텐데 그때는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그런 화장품이 어마어마한 이제 수익을 냈었고요. 그게 중국 요커들에 의한 그런 수요 때문이었다고 보면 이번에는 또 뭐가 될 건가? 그것보다는 좀 더 고가품이 뭔가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으로 저희도 막 많이 찾고 있었는데 봤더니 이제는 피부 미용 네 오셔가지고 그 시술을 받고 가시는 그런 의료 관광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 전망 전망은 이제 좀 이제 큰 의미 에너지 쏟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면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떤지는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이제 투자자들이 보시는 게 뭐 8월 잭슨홀 미팅 많이 예의주시하셨고 이후로도 8월 29일 기준으로 이제 미국 노동부에서 구인이직 보고서, 졸트 보고서가 나오고 그렇죠. 뭐 컨퍼런스 보드에서 소비자 신뢰 지수도 나오는데 이 생각보다 매크로 지표는 안 좋게 나오는데 당장 주가는 기술주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 이제 테슬라도 7%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제 기술주는 상승하는 모습으로 반영이 됐는데 오히려 경제가 지표가 부진한 게 연준의 뭔가 긴축에 대한 걱정을 덜어내면서 성장주는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연출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졸트 보고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아까 매크로 지표 중에 또 하나 우리가 체크를 한다면 저는 이 졸트 보고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뭐 매크로 지표 저희는 다 체크합니다. 예, 혹시나 저희가 또 놓칠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요인이 있을까봐 다 체크를 하는데 졸트 보고서가 왜 중요하냐면요. 구인 구직에 관한 보고서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인 구직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얼마 전까지 그 제롬 파월이 그렇게 작년에 잭슨홀 미팅에서 거의 화를 내다시피 막 했던 이유가 여전히 고용 시장이 너무 뜨겁다는 거죠. 주거비도 너무 뜨겁고. 근데 고용 시장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일자리는 200개인데 일할 사람이 10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경기가 좋은 상황인가 안 좋은 상황인가 보면 실업자가 많은 경우가 경기가 안 좋은 거잖아요.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100명인데 일자리가 20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줄을 쫙 서 있겠죠. 대공황 때처럼. 근데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100명인데 일자리가 200개인 거예요. 그게 작년 연말에 이어졌던 상황이고 지금도 이번에 졸트 보고서의 가장 업데이트된 어제 비율로 보면 1.51이에요. 1.51. 여전히 일자리가 1.5배 더 많아요. 네, 그게 2019년도만 하더라도 2019년도에도 ISM 제조업 지표가 보면 50 이하로 떨어질 정도였는데 그때도 뭐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지만 그때도 이 구인 구직 비율이 1.2나 됐었어요. 1.2. 반면에 2012, 13, 14 이때 미국의 실업률이 여전히 7%뭐 이랬을 때는 보면 그 구인 구직 비율이 0.3, 0.4 네, 이 정도로 일하려는 사람은 100명인데 일자리가 30 뭐 이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미국의 구인 구직 비율이 아직 1.5야. 그러니까 미국의 무슨 심각한 경제 위기 침체가 올 거다라는 얘기를 뭐 모건 스탠리라든지 네, 뭐 골드만삭스의 뭐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얘기를 했지만 졸트 보고서만 딱 보면 아닌데 네,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소비의 축이 있잖아요. 소비의 축이 미국, 그다음에 유럽, 뭐 자동차 시장만 보면 되는 거죠. 미국이 1,500만 대, 유럽이 1,300만 대, 그다음에 중국이 2,000만 대. 뭐 이런 식으로 본다면 크게 그 소비의 축이 세 군데가 있고 뭐 중국을 제외한 뭐 일본 옛날에는 지금 일본이 뭐 최대 또 소비국이기도 하긴 했었지만 예,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중국의 경기는 어떤가? 중국은 최근에 보면 PPI랑 CPI가 마이너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안 좋은 건 맞아요. 안 좋은 건 맞다 보니까 최근까지의 주식시장의 동향을 보면 미국에서 잘 팔리는 기업, 그죠? 미국하고 유럽에서 잘 팔리는 기업이 상반기에 주가가 쭉 올라왔었어요. 하물며 자동차마저도. 중국 가서는 폭망이잖아요. 중국에서는 안 팔리는데 미국하고 일본에서, 유럽에서 잘 팔리니까, 뭐, 전기차 시장에서 3등을 하고 있고, 현대 기아차의 시장 점유율이 뭐 9%에서 12%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런 게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갔던 거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지역별로도 중요한데, 큰 소비의 축에서 미국의 소비가 줄어드느냐,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요.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가 줄어들면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률이 급등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경제 위기는 미국의 실업률이 4.5를 뚫고 올라가면서 5%, 6% 되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물건 만들어서 미국, 유럽에 팔아먹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미국은 너무나
탄탄하다. 예, 단단하다. 뭐 미국을 어쨌든 수출을 하게 되면 사실 수혜주 많이 거론이 된 게 많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한국 증시를 이제 수놓은 이제 2차 전지 배터리도 어떻게 보면 미국에 열심히 공장 짓고 판매를 할 예정이니까 사실 그런 거고, 이 사실 주도주 미국에서 매그니피선트 세븐이 워낙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이 주도 업종 쏠림이 뭔가 좀 계속 이어질 수 있나, 미국에 그럼 유럽에 올인하는 게 맞나, 이런 궁금증을 가져갈 것 같은데요. 이 방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매그니피선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국 주식을 대부분 하고 있지만 미국 주식만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신 고객들이 있거든요. 그 이번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70불대에서 일단 3분의 1 줄이자. 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보셔요. 작년 연말에 제가 뭐 그렇게 올해 시장 나쁘지 않을 거니까 사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비유를 많이 하죠. 우리가 운동회 때 보면 과자 5개 걸어 놓고 여기서 10명이 뛰어가서 과자 따먹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백화점 그 세일할 때 연말에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때 막 이제 셔터문 열리면 오픈런 하면서 막 뛰어가는, 그럴 때 제가 뭘 사라고 그랬죠? 명품 기업을 사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왜냐면 박앤세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냥 박앤세일 안 하고 맨날 문 여는 그런 샤넬이나 뭐 이런 매장에서 문 열 때 막 뛰어가지는 않잖아요. 뭐 줄은 서 있긴 하지만. 근데 박앤세일을 할 때였다는 거죠, 작년 연말에는. 근데 109불 하던 엔비디아가 470불 지금 하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게 100불, 101불을 찍고 지금 300불 왔잖아요. 그런데 박앤세일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사세요 했던 거고, 근데 박앤세일을 왜 합니까? 뭔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그렇게 올려대고 올해 6%대까지도 갈 수 없나, 이 두려움 속에서 주가가 박앤세일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매그니피선트 주식을 이번에 그 7월 중순쯤 보니까 살 게 없는 거예요. 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전부 다 PER 한 30배 왔었죠. 그리고 테슬라도 한 70배 가까이 다시 왔죠. 엔비디아가 그 이번에 실적 가이던스를 EQ에는 매출이 7빌리언이 아니라 11빌리언으로 갈 거다, 그 얘기하기 전만 하더라도 야, 엔비디아 또 PER이 60배가 넘어가는데 괜찮나 했다가 50%나 업 시켜버리니까 40% 뚝 떨어졌잖아요. PR이 내려가는. PR이 내려가니까 또 주가가 오 땡큐 하면서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이제 그 뭐 코로나 때 들어오셨던 아니면 19년 이때 들어오셨으면 거의 4년, 5년을 지금 해보신 거예요. 그러면 업앤다운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외생적 변수, 코로나 때문에 페드가 금리를 올려서 이런 거를 이제 겪어보셨고, 그 사이에 엔비디아 같은 주가도 고점 대비 70% 빠지구나, 주가의 변동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돈을 버냐 못 버냐는 변동성을 잘 이해하고 쌀 때 사는 거예요. 쌀 때 사는 거고, 21년도에도 그랬고, 지금 이제 매그니피선트 종목 보면 금리가 이 5%, 5.5에서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면 비싼 거예요. 네, 그래서 그 S&P 500이 이번에 딱 PER 20배를 찍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니 그 재작년에는 24배까지 갔는데 그러면 24배까지 아직 룸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금리가 제로 금리였었고, 지금은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5%, 10년물에 4%, 2년물이 5% 하는데, 오죽하면 워런 버핏이 단기 2년물 6개월, 9개월짜리 국채를 사겠냐는 거죠. 5%짜리. 작년에 6분기 만에 워런 버핏이 애플을 샀다. 왜냐하면 싸니까. 워런 버핏 입장에서 지금 애플이 작년에 한 30% 빠졌으니까요. 30% 빠졌는데 다시 전고점 회복하면 제가 그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10,000원이 7,000원 됐는데 7,000원이 만원 되면 42% 수익이 나니까. 그러니까 금리 국채 4%짜리 5%짜리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애플의 PER이 30배나 되고 여기서 국채를 살까 이걸 살까 보니까 단기 국채가 훨씬 이자에 대한 민감도도 낮고 5% 괜찮네 하면서 지금은 5%짜리 국채를 산다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보면서 지금 매그니피선트 종목은
약간 트레이딩 구간으로 들어간 거예요. 비싸면 무조건 이제 트레이딩 개념으로 딱 바꾸셔야 되는데 그러면 뭔가 안 좋은 얘기가 나올 때 떨어질 때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300불을 찍었던 테슬라가 210불까지 빠졌잖아요. 그러면 또 고점 대비 30%를 빠져줬는데 왜 빠져줬죠? 전기차 가격이 인하. 예,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이제 레드오션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또 두려움에 작년 올 초에 있었던 거랑 거의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왜냐면 사이버 트럭 160만 대 지금 예약돼 있어요. 예, 그런 저런 거 다 감안을 하면 또 200불 초반대는 싼데. 그래서 저희가 270불 근처에서 팔았지만 최근에는 다시 요 가격 되면 또 사자. 뭐 이거는 얘기를 좀 사실 했었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시장 단기적인 좀 시장을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계절 효과가 1월부터 12월까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하반기로 가면 되게 안 좋댔잖아요. 예, 8, 9, 10, 11월이 코스닥은 되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드려졌죠. 짝수에 안 좋고 홀수에는 되게 좋고. 올해도 코스닥이 거의 뭐 35% 올라가면서 역시 홀수에는 코스닥이 좋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대주주가 요건 때문에 안 좋다 했잖아요. 근데 그 S&P 500이나 나스닥도요. 1월부터 12월 중에 제일 수익률이 안 좋은 달이 어느 달일까요? 일단 세리메이가 나오니까 5월 아닐까요? 9월도 네. 있지 않을까요? 아마 세린 메이라는 말이 나왔던 말은 5월 달이 좋았으니까 세린 에이프릴이 아니라 세린 메이였겠죠. 예. 그 정답을 말씀드리면 9월 달이 제일 안 좋아요. 9월 달이 제일 안 좋고 25년 기준이에요. 25년 기준으로. 그리고 그 다음 안 좋은 달이 8월 달이에요. 이번에도 8월 달에 이제 눌렀다가 올라오잖아요. 눌림목을 주어서 제가 8, 9월 달은 골프로 따지면 핸디캡 1, 2번 홀이라고 골프 좀 뭐 배우셨죠? 약간. 예. 근데 약간 초보인 단계에서는 그 스코어 카드에 핸디캡 1번부터 18번 안 보시죠? 사실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죠. 이제 치기 급급하니까. 예. 그런데 80대 초 정도만 치시는 분들은 저걸 보죠. 이번 홀이 버디를 할 홀인지 위험 관리를 해서 파만 해도 다행인 홀인지 그걸 보면서 치거든요. 그런 것처럼 미국 시장의 8, 9월이 12개월 동안 제일 안 좋고요. 그 세린메이 하고 나서 보통 보면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6월달 말로 미국은 이제 피스크 이어라고 하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이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6월 말이 끝나고요. 그러면 한 100년, 50년 이렇게 된 미국 헤지펀드들이 6월 말로 이제 다 청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린메이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7, 8월 달에는 썸머 베케이션을 간다는 거죠. 여름 휴가를. 그런 것 때문에 매수세가 약해서 그런가 뭐 그렇게 제가 추측을 해보는데 아무튼 8, 9월 달이 12개월 중에 마이너스가 나는 달이고 평균적으로요. 그래서 이번 9월 달까지는 우리나라는 또 명절 효과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9월 되게 안 좋아요.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 9월이 25년 평균으로 우리나라 코스피도 12등이에요. 그리고 8월이 10등이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8월이 11등, 9월이 12등 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스닥에 조금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번 타이밍 놓쳤다 싶으면 그냥 10월 말까지 기다리셔도 그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 9월 조정을 잘 이용하시라.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8월 달에 2,500을 살짝 뭐 깰 수도 있는데 2,500 밑에 지난번 은행 사태 전후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현금화 시키고 그때 곧버스 잡고 인버스 잡고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이번에 8월 9월 달에 혹시 2,500을 살짝 깨면
그때 잘 빠져나오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9월 달에도 여전히 울퉁불퉁할 겁니다. 9월 20일 날 FMC 회의도 있고 하니까 그 9월까지는 이 울퉁불퉁한 장세에서 잘 포지션을 잘 잡으시길 바라고요. 떨어지는 포지션에 갖고 계신 분들은 올라가는 포지션을 잘 보시고 그러고 나서 11월부터 내년 5월 달까지가 또 굉장히 좀 강세장이 이어진다라고 보니까요. 이번에 그 쏠림 현상이 심한 그 매그니피선트 종목도 밸류에이션을 그 기준을 잣대를 잡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애플을 예를 들면 애플이 30배에서는 애매한데 금리가 또 여전히 높으니까요. 근데 25배 되면 막 사고 싶어져요. 25배라고 하면 막 사고 싶어지니까 그런 빅테크 기업들은 PER 한 25배 그런 정도로 보시고 우리나라 기업은 시장에 약간 색깔이 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 조금 약세 코스피 강세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내년 이제 투자 전략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번 9월 이제 약세장 내지는 변동성이 좀 높아지는 장세에서 트레이딩을 통해서 좀 낮은 가격대에서 좀 매수를 해보자라고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짝수에 홀수에 말씀도 주셨지만 내년에는 선거가 많단 말이죠. 한국은 총선이 있고 미국도 이제 대선이 다가오는데 이 또 선거가 있는 해가 증시가 역사적으로 뭐 또 좋았던 경향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내년 전망을 좀 좋게 보시는 건가요? 선거가 있었던 해보다는 올해가 대통령 3년차. 네. 역사적으로 보면 대통령 3년차의 평균 수익률이 한 22.8% 나오면서 미국의 S&P 500의 평균 수익률 한 10에서 12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예, 압도적으로 높고요. 가장 수익률이 안 좋은 해가 대통령 2년차죠. 그래서 2018년 트럼프 2년차였고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 2년차가 2022년이었죠. 그렇게 저는 조금 의도적으로 누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왜냐하면 극적인 이런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봐라. 주식시장도 이렇게 올랐고 경기도 좋아졌으니까 의도적인 그런 정책적인 리스크가 대통령 2년차에 있고 3년차에서 4년차까지는 계속 부양한다고 보고요. 우리나라도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 이렇게 대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빌려줬던 그런 대출 자금을 계속 지금 5번째 연장을 해주고 있는데 내년 총선 전까지는 뭐 터질 일 없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그게 정책적인 영향이 있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국내도 그렇게 뭐 무슨 위기설 자꾸 나올 때마다 내년 총선 때까지는 크게 뭐 위기 나올 것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하나의 내관이긴 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선거 전까지는 어쨌든 작년 2022년에 있었던 그런 굉장히 호키시했던 그런 금융정책이 다시 재현되지는 않을 거고 어쨌든 미국 정부에서는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할 거다라는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짝수에는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내년 5월 정도까지 이번 그 상승의 랠리를 즐기고 일단 내년 하반기에는 또 조심을 하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그니피선트 7만 다루면서 저도 한국 주도주였던 2차전지도 약간 놓친 것 같은데 2차전지 현재 개인이 상당히 좀 주도한 장세에서 수익률도 많이 보신 분들이 많고 어떻게 보면 올해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나왔지만 개인이 순매수를 많이 한 종목이 기관이 순매수를 많이 한 종목보다 수익률이 일부 높은 종목이 많았다 뭐 이런 보고서도 퀀트 보고서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2차전지 버스 탑승 노리시는 분들께는 어떻게 요즘 조언을 해주고 계신가요? 가지고 계신 분하고 이제 탑승을 하시려고 하는 분 나눠서 말씀드리면 주식은요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화투판에서 왜 돈을 잃는지 아느냐라고 타짜 2인가 3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돈 잃을 때까지 안 일어나서 그렇다고. 네, 돈 따고 일어나는 게 제일 얄밉잖아요. 카지노 입장에서도 그게 제일 얄미울 거예요. 딱 앉자마자 뭐 슬롯머신 하면 했는데 와르르 쏟아졌는데 그걸 갖고 계속 해야지 되는데 돈 따고 일어나는 게 제일 얄밉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도 우리나라 시장은 투자 개념과 플러스 트레이딩 개념이 없는 분들이 좀 그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투자 개념 없이 트레이딩만 하는 것도 안 되고요. 트레이딩 개념 없이 투자만 하는 분도 저는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분을 별로 못 봤어요. 예, 제가 아는 제 주변의 슈퍼개미들이나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트레이딩도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지금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저는 챙기고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챙기고 나오시고 그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챙기고 나오시면 10월 전후로 해가지고 또 얼마든지 내가 산 가격보다는 싸게 살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동안에 뭐 2차 전지에 관한 질문을 4월 달부터 계속 받았었는데 8월 달까지는 이번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MSCI 편입 이슈가 있댔잖아요. 제가 주식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격언 중에 하나를 꼽아라면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예,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만 보다가 수급을 놓쳐서 이렇게 뭐 그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8월 말자로 네, 편입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2차 전지주들은 좀 빠졌는데 이래 아직까지 위에 있는 주식들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이번에 4가지 종목이죠. 한미반도체, 하나오션, 그리고 JIP, 그리고 에코프로인데 이런 주식들은 그동안에 이제 퀀트 분석을 해보면 편입 전까지 강하고 편입되고 나서 3개월 정도는 시장보다 언더퍼폼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100%는 아니지만. 예, 그렇다면 뭐 확률적으로 높은 거를 우리가 따라하는 게 맞기 때문에 먹으신 분들은 예, 이익 실현, 예, 이익 실현 하시고 탑승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10월 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예, 먹었으면 이제 이익을 챙기고 이제 아직 못하신 분들은 탑승기에 오니까 좀 기다려 보시라 말씀 주셨습니다. 또 이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엔비디아 이게 미국에서는 올해 테슬라보다도 어쨌든 강하게 올랐던 주식이 엔비디아였는데요. 네. 엔비디아가 한국에서는 HBM 밸류체인에 대한 전반적인 좀 강세로 좀 나타났는데. 반도체, 사실 메모리 여전히 업황이 계속 안 좋은 상황이고 PC, 스마트폰 잘 안 팔리는데 이 HBM 밸류체인이 뭔가 현재 뭐 성장 전망은 이제 좋게 나오는 건 맞지만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또 상반기에 좀 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HBM 국내 관련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또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경제방송에서 한 3개월 내내 얘기가 되면 조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중들이 다 알아버렸잖아요. 제가 처음 썼던 책 투자의 본질에도 나오지만 주식 투자란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가치에 투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이 너무 다 알아버리면 사실 먹을 게 없거든요. 그게 소위 말해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HBM3에 대한 부분이 많이들 좀 알고 계신 것 같은데도 아직까지 그렇게 정말인가 약간 이런 부분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약간 5대5인 것 같아요. 보면 5대5인 것 같고 단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MSCI 편입되는 이슈가 있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발생할 그런 이익을 많이 좀 땡겨온 것 같아요. 예, 땡겨온 것 같아서 한미반도체도 조금 기다렸다가 좀 밸류에이션이 싸지면 사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고 HBM3를 지금 독점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하이닉스죠. 네, 하이닉스인데 독점 공급을 엔비디아에서 GPU랑 같이 묶어서 하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산업의 성장성 분석보다도 더 중요한 게 경쟁구도 분석이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은 내년까지는 이 HBM3 시장이 거의 40에서 50%까지 올라오거든요. 그게 꽤 좋습니다. 예, 산업의 성장성은 일단 좋아요. 그런데 경쟁 구도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HBM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3를 이제 9월에 출시한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마이크론을 봤더니 마이크론은 쟤네들 내년 상반기에도 할 수 있나? 네, 약간 그런 수준이에요. 그게 정말 다행이죠. 그러다 보니까 HBM3의 내년도 전체적인 마켓쉐어를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각각 45, 45 그리고 그 마이크론이 한 10%
내년에 할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경쟁 구도가 되게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전에 그동안에 이제 D램 시장 네, 뭐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낸드는 좀 더 많죠. 플레이어가 중국 업체도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 D램의 차세대 제품, 고가 제품이 경쟁 구도가 마이크론이 지금 못 따라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D램 메이커인 하이닉스 같은 경우나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위로 좀 남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게 별로 없다. 그러면 이제 소문나지 않은 곳을 저희가 찾아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외 업종을 찾다 보면 뭐 대표적으로 뭐 인터넷, 게임, 바이오 소외 업종 많이 거론되고 있고 뭐 이거 말고도 화학이라든지 뭐 금융, 건설 뭐 이렇게 소외 업종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 소외 업종 중에서 좀 길목 지키는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이런 업종이 어떤 걸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가 잔치집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네, 잔치집 찾아다니는 건데 제가 잔치집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소문이 많이 났어요. 와, 거기 가니까 정말 먹을 거 만들어. 나 배 터지게 먹고 나왔다. 특히나 주식 투자자들이 이 사람이 배 터지게 먹었다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못 견디고 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관심을 갖죠. 네. 그러면 배 터지게 먹었잖아요. 그러면 과연 갔을 때 음식이 남아있을까 이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은 너도 먹었어? 나도 먹었어? 또 배 터지게 먹은 사람들이 자랑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게 돼 있어요. 네. 가게 돼 있는데 잔치 시간이 5시부터 11시라고 따져보면 어정쩡하게 10시에 갔다가 봤더니 소문은 많았는데 그 잔치집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음식이 안 나오지? 네, 그럴 수가 있고요. 먹다 남은 음식 좀 먹고 있다가 새로운 음식 나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음식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11시 되면 이제 주인이 네. 어딜 가? 잔치 끝나서 하는데 어딜 가? 설거지하고 가야지. 예, 이거 다 치우고 설거지하고 가야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얄밉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가서 좀 먹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끝까지 먹지 말라고요. 끝까지 먹지 말고, 뒤에 오는 사람들 좀 먹을 거. 왜냐하면 뒤에 오는 사람이 설거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사람 먹을 거 있을 때 나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설거지거리만 남아있으면 근데 다들 여기서 팔려고 해요. 그죠? 네, 그래서 잔치집에 내가 다른 사람이 배 터지게 먹고 나왔다라고 해서 밤 10시, 10시 반에 끝날 때 가는 게 아닌가. 네, 그 생각을 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외된 업종에 들어갈 때는 어떤 개념으로 들어가셔야 되는지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노하우를 하나 말씀드리면 차익거래라는 게 있어요. 그죠? 현선물 차익거래가 선물이 보통 현물보다 높게 선물이 거래되다 보니까 높은 선물을 매도를 때리고 낮은 현물을 매수해서 만기까지 기다리면 만기에 붙으니까 요걸 따먹는 게 이제 차익거래, 무위험 차익거래라고 하거든요. 위험이 없어요. 시장이 폭락해도 어쨌든 같이 빠지고 시장이 올라가도 같이 올라가는데 이 갭이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그걸 이제 차익거래라고 하는데 시간 차익거래 개념을 항상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 시간 차익거래는 뭐냐면 뭐 기다리면 다 회복될 건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벌벌 떨면서 밑에서 저렇게 주식을 팔지? 그게 제가 작년이라든지 코로나 때 저 사람 박전무는 왜 저렇게 이렇게 지금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 사라 그러지? 그게 제 머릿속에는 거의 무위험 차익거래예요. 그런데 어떤 기업을 사라 그랬죠? 세계 1등 기업을 사라 그랬죠. 애플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엔비디아든 하물며 삼성전자든 거기다가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기업들이 고금리 때문에 42만 원 갔던 게 15만 원까지 가고 9만 6천 원 하는 게 5만 천 원 가고 PBR 밴드로 보면 바닥에 갔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세계 1등 기업들은 경기 사이클을 타더라도 결국 올라와요. 그러면 얼마 동안 기다려야 되느냐? 경기 사이클이나 이런 거 보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바닥에서 1년 반 기다리면 다 올라와요. 고점에서 잡으면 한 3년 기다려야 되는데 바닥 근처에서 사면 1년 반 기다리면 다 올라와요. 그게 바로 시간 차익거래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소외 업종을 들어가실 때 주가가 싸져 있잖아요. 싸져 있는 주식을 사러 갔을 때는 내가 얼마나 기다리면 되지? 이 듀레이션을
투자 듀레이션 기간을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 방송 때도 뭐 중국 그 소비주 잘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그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렸잖아요. 23,000에서 5만 되고 9만 되고 이러면 연말 되면 30에서 뭐 50만 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 기다리면 다 매출이랑 영업이 회복될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소외주를 우리가 투자하실 때는 기다리면 된다라는 부분이고 성장주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초전도체, 뭐 맥신, 이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초전도체 뉴스 다 보죠. 딱 보고 야, 이거 언제 상용화 되지? 근데 이게 우리가 세계 최초로 상온에서 했다고 했을 때 이걸 상용화는 누가 시켜주지? 뭐 이런 상용화 시킬 때는 제일 앞단의 기업은 또 뭐가 될까? 뭐 이런 저런 생각해 보면 1년, 2년, 3년 기다려도 뭔가 구체적인 청사진이 안 그려지죠. 그러면 이게 시간 차이 거래가 아니라 잘못하면 내 돈이 기회비용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잔치 열리는 줄 알았더니 도대체 잔치가 언제 열리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장주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장주도 내년, 내후년부터 상용화되고 내년, 내후년부터 3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이익이 폭발적으로 나올 거야. 그러면 기다리면 돼요. 근데 그런 타임의 그런 듀레이션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는 건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그런 차원에서는 보면 현재 그 소외 업종 중에서 뭐 방금 말씀드렸던 네이버 같은 경우가 보면 이번에 2분기 연속 실적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네,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과연 챗GPT를 네이버가 방어를 할 수 있을까? 예, 그런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이 된 건데 보니까 챗GPT가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다는 거죠. 아니다는 부분. 그러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인데 한글 데이터가 우리는 6,400배나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검색에서 구글로 들어갔다가 우리나라 뭐 식당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네이버 들어가서 찾는 게 훨씬 더 데이터가 많은 것처럼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네이버가 인수한 미국의 포시마크 같은 회사, 벌써 흑자 전환되는 거야. 그리고 또 내년에 웹툰을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거죠. 주식이 6개월 뒤에 아까 뭐 수급 모멘텀도 마찬가지지만 6개월, 1년 뒤에 뭔가 모멘텀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아요, 기분이. 1년만 기다리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겠네. 그러면서 그 차익 거래에 대한 수익률이 계산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웹툰 상장권까지 뭐 이렇게 보면 야 지금 다들 2년 전에 잔치집 네카오 잔치집에 그렇죠. 너무 늦게 막 몰려갔다가 물리신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그걸 그냥 가만히 이제 들고 계신 분과 이제 안 들고 계신 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이버를 들고 계신 분은 가만히 들고 계시면 그냥 그 물린 가격 다 회복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대에서는 얼마든지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가격대라는 부분이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경영진의 그런 여러 경영 방침이나 이런 걸 보면 네이버랑 조금 다르죠. 네이버는 그냥 글로벌 스탠다드 기업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수많은 밑에 사업부가 있지만 뭐 따로 이렇게 성장하는 이슈도 없고 그런 측면에서 아직 카카오가 저는 경영진만 조금 네이버를 이렇게 아니면 미국의 그 기업들을 벤치마킹 하시면서 경영진이 그런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 카카오도 내년에 금리가 인하를 하면서는 빠르게 이제 회복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 아니면 호실적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고 있는 업종으로 거론되는 게 자동차 완성차 업종이죠.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도 실적은 견조하고 미국에서 전기차도 잘 팔고 있는 편인데 왜 이렇게 주가는 상대적으로 굼뜬지 대형주에서 굼뜬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작년 하반기나 올 초만 하더라도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정인선 회장님이 그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많이 해놓으셨잖아요. 만약에 그 보스턴 로보틱스라든지 그다음에 UAM이라든지 그런 게 나스닥에 상장돼 있다 하면 엄청난 시총을 받았을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런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플러스 전기차도 굉장히 패스트 팔로잉이라고 빠르게 잘 쫓아갔잖아요. 그 패스트 팔로잉 그 세컨 패스트 팔로잉 전략이라 해서 꼭 퍼스트 무브가 아니라도 1등은 아니라도 2등으로서 빠르게 쫓아가는 걸 잘했어요. 본업에서도 잘하고 미래 성장 산업에서도 잘하고 그리고 실적도 서프라이즈 났고 영업이익률이 기아가 뭐 12% 현대차가 10%나 나오면서 도요타의 영업이익률을 뛰어넘는다. 네. 그런 이제 성과를 보였는데, 주식 투자는 제가 미분 값으로 투자하는 거라 했잖아요. 이익은 좋은데 이익률이 꺾이게 되면 주식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아차가 나왔던 그 12%의 영업이익률이 계속 지속이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투자자들이 지금 의심하는 단계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작년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작년에 차를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꿔가지고 여기 있던 추동훈 기자가 뉴욕 가가지고 중고차를 거의 새 차 가격에 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차를 살 수가 없었던 이연 수요가 올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미국에서 딜러들한테 주는 평균 인센티브가 2,000불 정도 되거든요. 2,0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차 한 대 팔 때 26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근데 인센티브를 안 줘도 살려는 사람들이 줄을 쓰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안 줘도 되는 거였죠. 그런 부분들이 영업이익에 도움을 줬고 환율도 좋았고 그런데 3분기, 4분기 지금 이제 차량 가격을 인하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전기차도 그렇고 이 인하 경쟁이 전체적으로 약간 레도션화 되면서 그러면 OP 마진, 영업이익률을 갉아먹지 않을까 그런 걱정에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급성장하던 게 둔화되는 그런 부분이 의심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약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 하나 플러스 좀 우려가 되는 거는 뭐가 있냐면요. 현대기아차 주가와 매크로 변수 중에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은 게 있어요. 환율인가요? 환율인데 네. 어떤 환율도 있고 원달러 환율 아닐까요? 원달러 환율보다 원엔 환율이 중요해요. 원엔 환율이. 예. 그 지금도 전기차에서 큰 수익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일반 내연차,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차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도요타의 주가가 굉장히 강했던 이유가 하이브리드 강자잖아요. 그리고 환율이 좋으니까. 네. 그래서 원엔 환율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원엔 환율이 과거에 2009년, 10년 이때는 100엔당 1,500원까지 갔었죠. 그 1,500원 갔던 게 이번에 900원에 살짝 깼었어요. 거기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현대기아차와 이 원엔 환율 관계를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겁이 덜컥 나는 거죠. 실질적으로 도요타하고 현대기아차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원엔 환율이 2007년도에는 700원까지 갔었거든요. 네. 한 740원까지 갔는데 그 말은 7,400만 원짜리 차가 1,500원이 가면 1억 5천이 된 거예요. 그런데 1억 5천 하던 차가 지금 9,200만 원에 팔리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9천만 원짜리 차가 4,500만 원이 되고 6천만 원짜리 차가 4천만 원, 3,700만 원이 됐다 하면 이거 일본 차 쪽으로 이래 그 매기가 옮겨가는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원엔 환율이 지금처럼 떨어질 때는 일단은 조심. 예.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동차는 이제는 좀 중립으로 오자라고 예. 말씀을 드린 게 벌써 한 달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역시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현대차, 기아 당분간 엔저가 지속되는 한 계속 좀 네. 선뜻 매수하기 좀 많이 부담이 된다. 조심하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또 사실 또 중국 소비주 다루다 보니까 이거 꼭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소비주의 수혜를 이제 한국에서 보는 건 좋은데 그럼 중국이 요즘 최근 부동산 위기로 경제가 전체적으로 안 좋고 청년 실업도 높다는데 중국이 소비를 많이 할까 이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얘기를 많이 하시고 댓글에서도 아마 중국 소비주가 내년까지도 뭐 유망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지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2015년에서 16년 넘어갈 때도 중국발 위기는 있었어요. 네, 중국발 위기는 있었고 지금은 부동산 기업이 그죠? 네, 완다, 헝다 뭐 해가지고 몇 개원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우려했던 2008년 금융 위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겪었던 IMF 같은 상황이 될까 그걸 우려를 하시는데 그냥 딱 잘라서 말씀드리지만 단언코 중국발 위기 없습니다. 네. 앞으로 1년 안에 그런 위기 안 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5, 16년에도 제가 똑같은 답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IMF가 오기 전에도 누적된 경상수지 적자가 있었어요. 미국은 만년 경상수지 적자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스 사태, 스페인 뭐 보면 전부 다 누적된 무역수지, 경상수지 적자가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인데 자, 중국이 작년에 무역수지 수출 수입으로만 얼마 벌었는지 아시죠? 작년에만 1조 달러를 벌었거든요. 1조 달러면 1,300조를 번 거예요. 우리나라 예산이 650조인데 우리나라 예산의 2배를 무역으로만 번 거예요. 무역으로만. 그 작년에는 벌었지만 올해는 좀 둔화된 거 아니야? 라고 보실 수 있잖아요. 7월 한 달에만 100빌리언을 벌었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130조를 번 거예요. 한 달에만. 한 달에만 130조를 지난 7월 달에 벌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위기가 안 옵니다. 그러면 최근에 그러면 완다, 헝다 사태는 뭔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시진핑이 이제는 장기 집권으로 개헌을 한 이후로 그 2017년도에 개헌을 한 이후로 계속된 적폐청산 같은 걸 하고 있잖아요. 그 시진핑의 적수가 될 뻔했었던 옛날에 보시라이 사태가 있었죠. 지금 무기징역 살고 있던가 뭐 그러고 있는데 그 보시라이를 지원을 했던 회사가 뭐 완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이 태자단행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후진타오 시절 그리고 짱쩌민 시절에 그렇게 부동산으로 컸던 기업들이 시진핑의 어떤 이런 장기 집권을 저해할 수 있는 세력으로 남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을 손보기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기업들을 망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공동부유. 네, 공동부유로 국유화를 시키는 거죠. 예, 알리바바도 국유화를 사실 시키려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알리바바 같은 기업은 중국 인민들의 뭐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뭘 사고 이 사람들이 뭘 사고 텐센트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런 데이터를 일반 사기업이 갖고 있는 게 옳지 않다. 그리고 미국에 또 상장까지 돼 있고 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인을 손보면서 알리바바도 국유화를 시키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한마디로 시진핑의 적폐청산인 거지 경제가 지금 완전히 큰 일이 큰 산불이 난 듯한 그런 거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만 바뀌는데 국유화시키는 그리고 1조 달러를 벌고 월에 한 달에만 그러면 130조를 버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 기업의 오너들 엄청난 돈을 벌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몰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지금 중국발 부동산 위기 때문에 요크들이 오겠어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잘못된 판단이다 생각합니다. 예, 결국 뭐 이제 중국 내부에서 현재 벌어지는 이제 부동산 관련 잡음은 결국 어떻게 보면 시진핑의 막강한 권력으로 인해서 오히려 위기로 번지진 않을 것이고 막대한 경상 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게 중국인 만큼 충분히
밖으로 나온 해외여행을 하고 있는 이제 중국인들은 충분한 소비력을 갖춘 사람들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자이언트TV 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주식시장 좀 박세익 대표님의 말씀대로 좀 잘 전략 세워서 연말까지, 내년까지도 좀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안성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